그래서 누구나 일제히 협력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죠. 그 다음에 과거에 있지만 공도 있다는 말은 참 분석하기 짝이 없는데요. 공 이전에 과거 크면 말을 제대로 기록하고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세상 말할 필요도 없고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세 번째 얘기 딱 하겠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네트워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아스라입니다. 이 자리, 아까 제가 다른 말씀 잠깐 드렸고, 이 자리 준비를 위해서 우리 아지양과 라미 군이 애를 써주었습니다. 박수 한번 좀. 그리고 오늘 또 저는 현장에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딱 와주니까 참 고맙고 기특하고 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예진 양과 재훈 군.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강사로 흔쾌히 아주 흔쾌히 수락해 주신 오늘 강사로 모신 이준식 선생님은 역사적인 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위원이십니다. 큰 박수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에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유시 체제하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한다고 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제가 유신 체제에서 첫 발간된 국정으로 발간된 국사 교과서로 배운 첫 세대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 국사 교과서에 의해서 세뇌되지가 않았습니다. 세뇌당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저희 고등학교 국사 선생님이 근현대사는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선 후기까지만 가르치고 더 이상 국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되게 다양했던 게 국사가 예비고사 과목에도 들어가 있었고 본관 과목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 국사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인데도 다행히도 대학교 선생님들이 근현대사를 몰라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근현대사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했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대사는 박정희 예찬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예찬하지 않고서는 시험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교과서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하고도 부분적으로 관련되는데 근대사는 박정희 유신 체제에서 근대사 교과서는 어떻게 썼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심으로 썼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찬밥 대접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고 초대 대통령인데 초대 대통령 자리에서 탄핵을 받았거든요. 당시는 탄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탄핵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승만이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더군다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면 바로 상징되는 게 백범 김구선생이죠. 그때 이승만이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생각한 김구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사 교육 시간에 언급되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갑자기 중시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느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의 비밀성 체제하고 정통성 싸움을 벌입니다. 누가 더 한반도에서 정통성 있는 정권이냐? 근데 북한의 경우에는 한국 근현대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차원을 만들어냈습니다. 북한의 역사 해석에 따르면 1926년 김일성이
만주에서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것을 만들고 중학교 학생 신분으로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만들고 해서 한국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시대사 부분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1926년 이전은 근대사고 1926년은 현대사라고 구분합니다.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한국의 현대사는 한반도의 현대사는 시작됐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김일성이 만주에서 이제 항일 무장투쟁을 하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북한에서 정권을 잡는 과정까지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깔끔하게 근현대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도 김일성이 주장하는 정통성론에 맞서서 뭔가 그럴듯한 논리를 하나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찾아낸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박정희 정권이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근대사,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심으로만 설명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다음에 1920년대 만주에서의 독립군. 이 바로 한국 근대사의 정통이고 이 한국 근대사 이 정통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권이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박정희 정권이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1976년에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1985년에 석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비로소 그래서 연구자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는데 1985년이라는 시점은 이 유신 체제에서 내세운 역사 한국 사학에 대해서 반대하는 젊은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치기 시작할 겁니다. 저기 1984년에 망원동에서 소장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조그만 연구 모임을 만듭니다. 망원 한국사연구실이라고 그러는데 망원 한국사연구실이 나중에 분화가 돼가지고 한국 역사연구회가 되고 불어역사연구소 지금은 역사연구소로 바뀌고 역사문제연구소를 3분이 되는데 어쨌거나 1980년대 중반에 새로 역사를 공부하는 젊은 연구자들은 유신 체제에서 내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론에 반발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할을 될 수 있으면 과소평가하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코 한국 독립운동의 정통성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에는 한쪽에서는 임시정부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한쪽에서는 임시정부를 또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이런 두 경향이 1990년대 이후에 조금씩 극복되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그래도 임시정부를 좀 객관적이고 좀 냉철하게 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말씀을 일단 모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어디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를 많이 하니까 1980년대 중반에 저는 1990년대 저랑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준식 많이 변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옛날에 그러지 않았었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학에서 정통성론이라는 것은 참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오늘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이라는 사회에 2015년 살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를 하나만 찾자면은 헌법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헌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제가 발제문을 굉장히 길게 준비해왔는데 이 사진자료 하나가 오늘 강의에서 얘기할 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면은 국가기록원이라고 딱 찍혀있죠. 일부러 국가기록원 이 찍힌 거를 복사를 해왔습니다. 요즘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하면은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일부에서 자꾸 조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조작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겠죠. 일부러
국가기록원이 찍힌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이 자료는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관보 제1호입니다. 관보는 정부가 만든 법령,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드는 법령, 정부에서 만든 각종 규칙, 그 다음에 인사, 사항 이런 것들을 모두 담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관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보에서 두 군데를 유심히 보면 됩니다. 상단 위에 보면 BA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밑에 젊은 사람들은 한자 못 읽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에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BA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다 세로로 쓰여 있는데 가로로 쓰여 있는 한자가 있죠. 조그맣게.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수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그로부터 모름긴 9월 1일날 발간한 관보 제1호인데 대한민국 1년이 아니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30년 됐다는 얘기입니다. 1919년에 세워졌으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민국 1년이라고 했습니다. 20년은 민국 2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사용한 연호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정부 공보체에서 발행한 관보에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일각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19년 4월 11일입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은 이미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개방된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를 새로 만든 입법자들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사람들도 민국 30년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자신들이 계승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거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렇게 싫어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정부가 계승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승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1948년 8월 10일 이전에는 대한민국은 없었다. 1948년 8월 10일 이승만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처음 수립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때 건국된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건국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얼마나 당시 상황과 안 맞는지를 이 관보의 연도표기가 잘 보여줍니다. 자, 이제 법률, 대한민국 헌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이라는 게 대한민국 헌법에만 있는 독특한 구성 요소인데요. 다른 나라 헌법에는 전문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헌법이 이상하게 전문이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 이 전문이 과연 헌법의 다른 조항, 1조, 2조, 3조 하는 이 조항과 동등한 규정력을 갖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전문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징성만 지니는 것이지 헌법적 구성력은 없다, 헌법적 규정력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문도 마찬가지로 헌법으로서의 규정력을 갖는다, 법적 규정력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점점 더 후자 쪽에 따르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친일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국가로 귀속시키는 일을 했는데 후손들이 반발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재산 환수권에 대해서 법원으로 갖고 갔습니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판사들이 국가의 결정이 맞다, 친일파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할 때 든 근거가 뭐냐면 헌법의 전문입니다. 헌법의 전문은 헌법의 전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것은 좁게 해석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지만 넓게 해석하면 독립운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독립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이미 친일파 청산을 되어들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이라는 차원에서 친일 개선을 국가로 환수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법적인 것이다. 이런 판결을 대부분의 판사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헌법 전문도 법적인 규정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이 전문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 국민은 기민3.1운동이 일단 쭉 잡고 계십시오. 기민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에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렇게 됐죠. 아까 민국 30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역시 헌법 전문에 보면은 이 헌법은 국회에서 만든 겁니다. 재헌국회에서 만든 건데 재헌국회에서 이 헌법을 만든 재헌헌법을 만든 입법자들도 대한민국은 갑자기 새로 출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민주 독립국가를 개성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성한 것이고 더 넓게 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포함한 독립운동을 개성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새로 재건한다는 겁니다. 삼일혁명이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생소해합니다. 저도 아직 입에 아직 듣지 않았습니다. 가끔 가다가 실수로 3.1운동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데 저는 현행 헌법에도 나와 있고 역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3.1운동이라는 용어를 3.1혁명이라는 말로 바꿔 써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글도 쓰고 강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3.1운동이라는 말을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영어로 3.1 스포츠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운동이라는 말은 사실 썩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운동이라는 말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지칭하는 것, 특정한 역사적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용어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앞에 숫자를 갖다 붙이면 3.1운동 그러면은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나마 뭐 이렇게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그러면 노동자들이 벌이는 운동이다, 농민들이 벌이는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3.1운동 그러면 요즘 젊은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는 것처럼 3.1운동 그러니까 3.1 운동 뭐 이러기도 하고 3 가운데점 1 운동 그러기도 하고 3.1 스포츠라고 하기도 하고 3월 1일 날 하는 운동 경기가 3.1운동인가요? 뭐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 왜 3.1운동이 혁명이냐 3.1운동을 혁명으로 바꿨어야 되냐고 주장을 하려면 1910년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제에게 빼앗겼습니다. 강탈당했죠. 1919년 4월 11일 상해에 몇몇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임정부를 만들면서 나라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을 합니다. 그 토론 끝에 대한제국에서 제를 빼고 민을 넣은 대한민국을 나라의 이름으로 정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1910년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 땐 제국이었는데 황제가 유일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제국이었는데 그로부터 10년도 지나지 않은 9년밖에 지나지 않은 1919년에는 제국을 다시 복원하자는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민국으로 하자는 얘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관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가 1919년 4월 11일 처음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줄 알죠? 1910년만 해도 제국이었는데 1919년에는 민국이었습니다. 민국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적어도 상해 모임 독립운동가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혁명의 과정이자 동시에 결과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3.1혁명의 일부분이자 3.1운동의 결과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그 3.1혁명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한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거리에 나가서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연인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만세 시위를 벌였는데 그 만세 시위에서 대한제국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제가 아는 한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희 독립선언서 외우시나요? 다 외울 필요 없고요. 대한인의 자주 독립, 대한인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독립인이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김희독립선언서에는 우리가 독립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 독립을 쟁취하고 난 다음에 새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상은 별로 담기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냉철하게 따지면 김희독립선언서는 당대의 명문장가인 최남선이 있었기 때문에 문장은 참 좋은데 정치 철학이 빈곤한 독립선언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 철학이 없다고 한탄만 할 수 없으니까 훨씬 더 정치 철학이 풍부하게 담긴, 함의가 많이 담긴 선언서를 찾아내면 됩니다. 3.1 혁명 과정에서 발표된 독립선언 가운데 무호 독립선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1919년이 김인현이고 무호는 그러면은 계산해보면 금방 답 나옵니다. 1918년입니다. 1918년은 만세 시기가 안 일어났거든요. 만세 시기가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무호년에 독립선언서가 나왔느냐? 이게 당시만 해도 음력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음력으로 따지면은 무호년이지만 양력으로 따지면 김인현에 해당되는 어떤 날짜를 특정을 못합니다. 어떤 날짜에 해외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이 독립선언서가 한국 독립운동사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가 독립을 하는 것이 우리가 독립을 이루는 것이 단순히 우리 민족의 이익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평등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독립을 얻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독립을 통해서 인류를 평등하게 만들 것을 지향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흔히 민족주의 그러면 사람들이 폐쇄적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어디 가서 반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한국 독립운동사에 나타난 민족주의는 대단히 개방된 민족주의라고. 우리가 독립하면 됐지, 우리 독립운동하면서 다른 나라 평등까지 생각하는, 다른 민족의 평등까지 생각하는 독립운동이 민족주의라, 폐쇄적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좀 연관된 얘기지만은 한국 독립운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다른 나라 혁명운동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이 일어나죠. 신해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위안스카이가 혁명을 배반하고 자기가 다시 또 황제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문이 이끄는 혁명 세력이 토원 위안스카이를 한자로 쓰면 성이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안스카이를 토벌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이게 2차 혁명이라고 하는 2차 중국 혁명이라고 하는데 2차 중국 혁명의 과정 혁명운동에 참여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해서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독립운동하겠다고 해외로 망명한 사람들이 엉뚱하게 중국혁명에 참여를 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중국혁명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도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혁명이 곧 우리의 독립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중국혁명 과정에 참여하는데, 그래서 중국혁명운동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1945년 8월 10일 해방될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 중국 혁명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한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광동 꼬민이라는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1920년대 지금 중국의 광동성에 광주시,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광주시에서 중국 공산당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봉기를 일으킵니다. 공산 정권을 만들겠다고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단기간에는 봉기에 성공해가지고 꼬민을 만듭니다. 광동 꼬민이라고 그러는데 광동 꼬민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봉기에 참여한 세력에게 철수를 명령하는데 철수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꼬민을 지키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누구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공산혁명 하겠다고 봉기를 일으켰는데 중국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킨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광동 꼬민이나 광주시에 가면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큰 기념대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중조연대. 중국인과 조선인이 중국 혁명을 위해서 같이 연대해서 싸운 것을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다면 굉장히 큰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어쨌거나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남의 나라 혁명에서 관심을 갖고 깊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독립을 하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혁명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세계 인류의 해방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가 좀 샜는데 1919년에 무호독립선언이 발표되기 2년 전에는 대동단결선언이라는 것이 발표됩니다. 역시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연명으로 발표한 선언인데요. 이 대동단결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제국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서 언명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대동단결 선언에 서명한 분이 아까 아사달님이 예를 들어 신치호 선생, 박은식 선생, 조수왕 선생, 나중에 독립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긴 분들이 대동단결 선언에 서명을 해서 우사 김규식 선생 이런 분들이 서명을 했는데 1910년 8월 29일 대한민국 황제가 나라를 넘기는 문서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이제 제국의 시대는 끝냈다. 그날로 군주권은 소멸됐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1910년 8월 29일로 군주권은 소멸됐다. 그래서 군주권을 소멸된 주권을 이어받은 게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면 독립운동을 못하죠. 대한제국은 군주의 주권은 사라졌고 그 다음에 주권은 민에게 넘어왔다는 겁니다. 대한제국의 황제가 병합도서에 서명함으로써 스스로 주권을 포기한 것이고 그 주권을 이제 민이 상속했다. 그래서 제국의 시대는 가고 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맞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대동단결 선언에서 주장한 것이 이제 민이 주권을 갖게 됐으니까 그 주권을 행사할 정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을 합니다. 정부를 만들려면 국내에서 만드는 것이 마땅한데 국내는 제가 무당 통치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망명정부,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부, 인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를 하루속히 수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대동단결 선언에 의해서 한국 독립운동사는 물론이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천명을 했고 그 문서에 나중에 독립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분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후부터 민주공화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거의 상식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대한제국으로 돌아갑시다. 독립이 된 다음에 제국을 복원합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물론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극소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독립운동 진영에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도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독립운동은 독립이 되면 민국을 만든다는 것이, 민주공화제 국가를 만든다는 것이 거의 상식처럼 됐습니다. 물론 민국은 민국인데 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는 국가인데 그러면 어떻게 주권을 행사할 것이냐를 놓고는 조금씩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와 농민의 중심이 돼서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친일파를 제외한 사람은 모두 다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진행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 진영에서 주류를 이룬 것은 일부 친일파를 제외한 모든 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 주권 재민의 국가를 만든 3.1운동이라는 말 대신에 3.1혁명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3.1혁명을 통해서 제국의 시대가 끝났고 민국의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에서 3.1혁명은 민족혁명이다. 독립을 지향한 민족혁명이자 동시에 자유와 평등을 핵심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한 움직임이었다는 점에서 혁명으로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3.1혁명을 혁명으로 부르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재헌헌법을 만들 때 다시 헌법조문으로 들어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규정이 나오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전혀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독립운동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움직임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하면 1948년 7월 17일 재헌국회에서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을 포함한 재헌헌법이 통과된 사실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길게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의정,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그러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임시의정원은 임시국회입니다. 국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행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의정원까지 포함한 국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그나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헌법 문서를 만듭니다. 불과 10개의 조항으로 된 아주 간단한 헌법 문서인데 이 헌법 문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자, 대한민국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민주공화제가 헌법 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재헌국회에서 통과된 재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가 다르죠? 똑같죠.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약간의 고어투가 조금은 새로운 말투로, 현대 어투로 바뀌었다는 거 말고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재헌헌법 1조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1조를 이어받은 겁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기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없고 일체 평등입니다. 기천의 차이가 없고 평등하다는 것은 이거는 신분제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미 대한제국 시기에 신분제는 법적으로 철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합니다. 근대사회에서는 신분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헌장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근대 국가라면 적어도
최소한 근대성을 갖춘 국가라면은 신분에 따른 차이를 차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정한 나라도 있죠. 어느 나라가 근대라는 외피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제를 인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였죠? 바로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물론 영국도 귀족제가 유지되긴 했지만 영국도 군주제가 유지되고 귀족제도 유지되긴 했지만 그건 상당히 실권을 상실한 군주고 실권을 상실한 귀족입니다. 근데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의 천황과 일본의 황족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신분이었습니다. 제가 뉴스에 이런 자막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동 자리에서 일어나서 탈모하라. 모자를 벗어요. 어떤 장면이 있기에 그런 자막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천황이나 황족이 나오면은 뉴스에 천황이나 황족이 나오면 그런 자막이 깔립니다. 천황이나 황족에 대해서 극장을 해서 일어나가지고 모자를 벗어서 예를 갖추라는 겁니다. 이건 근대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랬습니다. 네.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남녀가 평등하다고 선언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빈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빈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역시 평등하다고 선언한 겁니다.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교과서상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대사회에서는 두 가지 가치가 중요하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중요한데 이 두 가치는 서로 충돌합니다. 자유를 추구하면 평등을 희생해야 되고 평등을 추구하려면 자유를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를 추구한 데가 자본주의고 대신에 자본주의는 평등을 희생했다. 거꾸로 평등을 추구한 건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그래서 자유를 희생했다.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적어도 1919년 4월 상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 대한민국 임시연장을 만든 독립운동가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대단히 높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차이도 인정하지 않고 빈부에 따른 차이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속한 민은 모두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평등만 인정했냐? 그 다음에 또 4도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서신왕국, 편지죠. 점이 잘못 찍혔습니다. 주소 다음에 점 찍히는 게 아니라 주소 이전 붙이는 겁니다.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하며. 그러니까 3조에서는 평등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선언을 하고 4조에서는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국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소한 용어가 등장하죠. 3조, 4조, 5조에 모두 대한민국의 인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원래 인민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인민이라는 말,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인민이라는 말을 쓰면 이제 전국 작발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는 쓸 수 없는 좋은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민이라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민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중국에 물론 국민당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국민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잘 안 씁니다. 유명한 링컨의 연설이죠. 게티스버그 연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맞습니까? 순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배웠냐면은 인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민이라는 말을 좀 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뭐로 바뀌냐면 지금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신. 뭐가 제일 마지막이네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근데 피플이라는 말을 혹시 여러분 영어 사전 찾아보십시오. 국민이라는 말은 저 같은 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피플이라는 말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인민이라는 뜻이거든요. 인민의 인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가 민주주의라는 건데, 이 한국에서는 인민이라는 말을 못 쓰니까 그냥 국민이라는 말로 엉터리 번역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1919년 당시만 하더라도 임시헌장 헌법문서에 인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뿐만 아니라 1945년 8월 15일 이전에는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인민이라는 말이 거의 상식적으로 쓰였습니다. 인민이라는 말을 누구나 썼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5년 8월 15일까지도 인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헌헌법 얘기가 나오겠지만, 재헌헌법을 만들 때 기초가 됐던 초안에도, 유진호 박사가 만든 초안에도 인민으로 돼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음 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헌법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축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가 됩니다. 어떤 재원위원이 북한에서 인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인민이라는 말을 쓰느냐, 북한이 인민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면 우리는 인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국민을 가자. 근데 국민이라는 말은 인민이라는 말보다 더 나쁩니다. 왜? 국민이라는 말은 중국 국민당처럼 쓰는 국민이라는 용어도 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국민이라는 말이 복국민입니다. 복국민. 천황의 나라의 신민을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이라는 말이 언어를 따지고 들어가면은 인민이라는 말보다 더 나쁘는데, 재헌의 헌법 축조 심의 과정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몰지가 무상식한 주장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그냥 인민이 국민으로 바뀝니다. 인민이 국민으로 바뀌고 또 바뀐 게 바로 3.1혁명의 3.1운동으로 바뀝니다. 일단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와 유학. 그다음 제7조를 생략하고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동창제를 전폐하고. 그래서 이게 누가 10개의 조항밖에 안 되고, 제가 소개한 거는 7개 소개했나요? 7개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이 10개 조항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되고 난 다음에 모든 인민이 자유로운, 모든 인민이 평등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저는 이 가운데 가장 혁명적인 게 남녀 평등을 선언하는 겁니다. 물론 이 빈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미 서양에서도 그런 주장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남녀 평등을 헌법 문서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왜 혁명적이냐? 여성의 평등권이 인정된 것은 서구에서도 100년이 조금 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여성의 참정권이 처음으로 인정된 게 19세기 말입니다.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됐고요.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은 놀랍게도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나온 뒤에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여성의 참정권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나온 뒤에 인정이 됐습니다. 중국에서도 대한민국 임시헌장 이후에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폐선할 때까지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아예 법으로 여성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이렇게 조항을 만든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1919년에 여성의 평등권,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거죠. 여성의 평등권,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이유는 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유럽에서도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 안 했는데 우리는 인정했다. 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했느냐?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하고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1919년 이전에는 여성이 독립운동을 벌인 경우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여성이 독립운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윤희순이라는 여성 의병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의병전쟁을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여성 의병장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윤희순이라는 분이 나라의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래서 의병이 전국 각지에 일어나니까 집안 어른을 찾아가서 시아버지겠죠? 시아버지한테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지금 나라가 이 꼴이어서 남자들이 모두 다 일본과 맞서서 맞서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저도 밖에 나가서 총을 들고 일본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막 뭐라 그랬대요. 여자가 집에서 애나 잘 키우면 되지. 일본과 싸우는 것은 남자들에게 맡겨라. 그런데 1919년 3.1혁명이 일어났을 때 희생당한 사람 그러면 많은 사람이 누구를 제일 먼저 연상하죠? 유관순입니다. 이제 남자만 독립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남자도 똑같이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남자도 똑같이 만세시위에 참여하고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독립선언에서 뿌리고 3.1혁명 과정에서 독립선언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여자 독립선언서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만듭니다. 그 여자 독립선언서에 가장 주목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자도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도 상무정신을 기려야 됩니다. 여자도 군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같이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여성들로부터도 나오고 남성들로부터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들이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여성의 참정권까지 인정하는 헌법문서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3.1혁명이 없었으면 이런 혁명적인 헌법문서가 만들어졌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3.1혁명을 3.1혁명으로 불러야 된다. 그거고요. 사실 2차 강령기 때는 이 3.1혁명에 대한 공식 용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국내에서는 3.1혁명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심 있으면 일제 때 나온 문학작품, 소설이나 시를 보면은 1919년 3월 1일을 가리킬 때 3월 1일이라고 못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돌려서 표현합니다. 그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그날 우리 민족은 새로 태어났다. 여기 얘기하면 그날은 3월 1일이구나. 3월 1일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의해서 삭제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날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썼고요. 3월 1일도 표현을 못하는데 3.1혁명이라는 말을 더더군다나 쓸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3.1운동, 3.1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섞어서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1930년대 초까지는 3.1운동이라는 말을 상대적으로 많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를 보면 3.1운동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김일운동, 3.1운동 이런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말도 쓰이지만 운동이라는 말이 많이 쓰인 것 같은데 적어도 30년대 중반 넘어가면은 독립운동 진영에서 이제
3.1 혁명을 혁명운동으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3.1 혁명을 이제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민주혁명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1919년 3월 1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역사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민주주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3.1 혁명을 민주혁명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나시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어렵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임시정부 얘기하는데 백범김구 선생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아, 194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강령이라는 것을 제정합니다. 유명하죠, 건국강령. 유진호 박사가 제헌헌법 초안을 만들 때 참고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국강령입니다. 이 건국강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건국강령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헌법문서는 아닙니다. 왜 헌법문서가 아니냐면 건국강령은 좁은 의미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만들었습니다. 국무회의는 헌법을 만들 권한이 없죠. 헌법은 어디서 만듭니까? 적어도 상권 분립을 인정하는 체제라면 근대국가에서는 국회에서 만듭니다. 정부에서는 발의만 하는 거죠.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는 국회에 있습니다. 임시의정원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건국강령은 임시의정원에서 논의해가지고 제정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건국강령이라고 합니다. 헌법이 아니라 건국강령입니다. 이 건국강령을 1941년 만드는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료.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은 1919년 3월 1일의 독립선언을 말합니다.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의 발인이며, 혁명으로 딱 규정을 했죠. 신천지 계획이니 동년 4월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창조하시는 발표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서 이족 전제를, 그러니까 이민족 통치, 일본의 천황제 통치를 가리킵니다. 이족 전제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정치의 국악, 낡은 틀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며 사회 계급을 소멸하는 제1보의 착수였다. 건국강령에서 3.1혁명의 의의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독립운동이었다는 겁니다. 민족혁명이었다는 겁니다. 이족 전제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5천년 군주정치의 낡은 틀을 파괴하고 1919년 3월 1일 이후에 나타났다. 이렇게 건국강령이 선언을 한 겁니다. 건국강령을 만들 당시 임시정부는 이른바 우파 단독정부였습니다. 한국 독립당이라는 우파가 유일당으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건국강령의 내용을 보면은 좌익과 우익이 주장하는 바를 다 아우르려고 하는 노력이 아주 역력하게 보입니다. 특히 그걸 잘 보여주는 게 해방이 된 다음에, 독립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규정한 두 번째 부분에 나타나는데, 특히 경제 부분을 보면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놀라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산업은 국유제로 합니다. 물론 중요한 산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없습니다. 하여튼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은 국유로 합니다. 사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농지는 경작자에게 준다. 직접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겠다. 이게 사실은 사회주의 체제 아니면 하기 힘든
그런데 그런 내용을 건국강령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국강령이 공산주의 사회로 가자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좌익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건국강령을 만들어서, 왜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만들었느냐? 그것은 건국강령을 만들 당시 해외 독립운동, 특히 중국 반내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합작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한국 독립당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근데 임시정부 밖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중요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약산 김원봉이 이끄는 민족혁명당입니다. 민족혁명당은 통일전선 정당입니다. 좌우를 막론한 통일전선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족혁명당은 넓게 보면은 뭐 중도 좌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독립운동 세력인데, 이 민족혁명당과 한국독립당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이에 합작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건국강령을 만든 것은 당신들이 요구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담아낼 수 있으니까 이제 합작을 하는 그런 제스처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건국강령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민족혁명당과 한국독립당, 민족혁명당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이에 합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민족혁명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른바 합작정부가 들어갑니다. 임시정부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처음 이제 출범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시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던 임시정부 수립 운동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9월달에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초기 사회주의자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임시정부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출범하자마자 몇 달 사이에 임시정부는 말하자면 좌우합작 정부로 바뀝니다. 이때가 임시정부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입니다. 그러다가 임시정부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분이 생겨가지고 사회주의자들이 임시정부를 탈퇴합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약화됩니다. 그러다가 1940년대 이후에 임시정부가 다시 한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때도 역시 합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시정부는 합작이 이루어졌을 때, 정합작이 이루어졌을 때, 학계에서 말하는 민족통일전선, 연합전선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2년부터 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1944년 임시정부가 마지막으로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다시 또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다시 만듭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다른 임시헌장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1919년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다시 만드는데, 개정을 하는데, 이때 주석제와 부주석제를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주석은 한국독립당의 김구, 부주석은 민족혁명당의 김규식. 그래서 합작정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임시의정원에서도 새로 의원을 선출하는데 민족혁명당이 대거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의정원도 그렇고 국무회의도 그렇고 합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 14쪽이 있습니다. 그 인용문을 보면은, 지금 헌법은 전문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서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서문에 보면은, 우리 국가가 강도 일본에게 패망된 뒤에 전민족은 오매의 국가의 독립을 갈망하였고 무수한 선열처럼 필요한 물로서 민족 자유의 협회에 노력하여 3.1 대혁명에 이르러 전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취향에 순응하여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일절 제도의 자유, 평등 및 진보를 기본 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아울러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 이제 3.1 혁명이 아니라 3.1 대혁명으로 운동을 합니다. 세계 역사상 대혁명이라는 이름을 갖는 혁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에는 아무도 대혁명이라는 말을 못 붙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대혁명이라는 이름을 갖는 이유는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해서 군주와 귀족이 지배하는 봉건 체제가 무너지고 전제군주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민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체제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유일하게 대혁명이라고 봅니다. 근데 당시 독립운동가들, 적어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은 3.1혁명을 프랑스 대혁명에 비견할 만한 대혁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대혁명의 이유는 독립혁명이기 때문에, 민족혁명이기 때문에 대혁명이 아니라 민주혁명이기 때문에 대혁명이라는 겁니다. 3.1혁명을 통해서 비로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공화국 국가로서 출범하게 됐다. 따라서 3.1혁명을 대혁명이라고 부르자. 그런 거죠.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서양 학자들이 민주주의는 뭐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달성한 거의 유일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입니다. 영국만 무역혁명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혁명을 명예혁명이라고 그러죠. 영국은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을 했습니다. 영국은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로 넘어갔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국가들, 근대 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모두 다 피를 받습니다. 프랑스 혁명에서도 굉장히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희생됐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3.1혁명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느냐, 우리는 충분히 그 피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 혁명을 이렇고 계속 이뤄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헌법문서에 집어넣습니다. 김구 선생이 얘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앞입니다. 13절에 보면은 1944년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개정이 되는데 1943년에 김구 선생이 한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를 부활시키고 인민을 구해야 할 책임을 질 우리 혁명자들은, 김구 선생도 인민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 다음에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스스로를 뭐라고 불린다면 혁명운동가, 혁명자라고 불렀습니다. 독립운동은 혁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혁명자들은 3.1운동 당시 이루고자 했으나 아직까지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혁명대업을 완성하기 위해 더욱 밝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3.1 대혁명은, 김구 선생이 3.1 대혁명이라는 말을 43년에 썼습니다. 3.1 대혁명은 한국 민족이 문과 재생을 위해 일으킨 운동이었다. 우리는 3.1절을 기념할 때 반드시 3.1 대혁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1 대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바로 반일 독립과 민주자율이다. 일반적으로 김구 선생은 좀 정치 사상적으로 보면은 좀 보수적인 색채를 띈다는 평가를 많이 하는데, 적어도 40년대에 이르게 되면은 백범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백범도 민주자유를 얘기합니다. 백범도 민주주의 얘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그럼 3.1혁명이 왜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3.1운동으로 갑자기 격화가 되느냐, 제가 보기에 격화된 건데요. 격화가 되느냐, 대한민국 재헌헌법 초안에는 혁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헌법 초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혁명이라는 말은 한 국가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에만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인데, 천황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바꾼 것은 혁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본 천황에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은 혁명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굉장히 무식한 발언입니다. 왜 무식하냐면은, 미국이
영국이 식민지 상태에 있다가 독립을 했죠.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독립을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발언을 하니까 처음에 제헌국회 의장이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도 처음에는 3.1혁명이라는 말을 쓰다가 누가 혁명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그랬더니 내가 그 말에 찬성한다. 혁명이라는 말을 쓰는 자는 무식한 자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제헌국회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혁명이 운동으로 바뀌는데 재밌는 것은 혁명이라는 말을 쓰면은 안 된다고 얘기한 이승만 박사도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른바 외교 운동을 할 때는 늘 혁명이라고 불렀지. 1919년 우리 한민족이 일으킨 혁명. 그래서 늘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얘기할 때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독립혁명의 밑에서 우리도 혁명을 했다고, 우리도 혁명을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선전하기 위해서는 혁명이라는 말을 쓰다가 정작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만들 때는 갑자기 혁명이라는 말을 쓰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혁명이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헌헌법이 제헌헌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17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3.1운동이라는 말만을 쓰고 있는데 더 재밌는 것은 이승만 국회의장이 3.1혁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헌법 전문의 문화를 바꿔버렸는데 이승만 정부에서도 또 필요하면 3.1혁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참 재밌죠? 본인은 혁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승만 정부의 공보처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책자를 만들 때 또 3.1혁명이라는 말을 또 잘 썼습니다. 그러다가 50년대 이후에는 이제 50년대 초까지는 한국사 일각에서도 계속 혁명이라고 3.1혁명이라는 말을 계속 쓰다가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3.1혁명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느냐? 이게 아까 인민이라는 말을 한국 사회에서 잘 쓸 수 없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혁명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게 공산혁명을 연상시킨다고 혁명은 뭔가 불온하다고 그래서 혁명이라는 말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혁명이라는 말이 유일하게 국가 차원에서 용인된 게 언제죠? 5.16 혁명입니다. 박정희 체제에서는 혁명은 5.16 혁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혁명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한 나라 또는 한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한 방면 또는 여러 방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정치 체제가 군주제에서 민주제로 바뀌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합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농업위주의 사회가 상업위주의 사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으니까 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혁명이라는 말은 특정한 이념을 담고 있는 용어가 아니라 상당히 중립적인 용어인데 그 중립적인 용어를 한국 사회에서 쓰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3.1혁명을 보면 좀 과격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과격한 사람도 아니고 역사를 근거로 해서 봤을 때 3.1혁명이라는 말이 적어도 1919년 3월, 4월 2달 동안 나라 안팎에서 목숨을 내걸고 만세 시위를 벌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낸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편히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해로 망명해서 힘든 독립운동을 벌인 독립운동가들이 추구했던 정신을 올바로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2015년이고 4년 뒤면은 2019년입니다. 2019년은 3.1혁명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출범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19년을 맞아서 오늘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교수님이 경향신문에 아주 좋은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해방된 지 70년이 된, 올해가 해방 70주년이거든요. 해방된 지 70주년이 되는 2015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3.1 운동이든 3.1 혁명이든 기념관 하나 없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하나 없고, 더 나아가서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피를 흘린 무명의 전사들을 기리는 추념탑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 가보신 말이겠지만 그 국립현충원에 무명용사 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명용사 탑은 군인들을 기리는, 대한민국 군인들을 기리는 무명용사 탑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외국에서는 한 나라의 원수가 외국을 방문할 경우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헌화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무명용사탑입니다. 그게 거의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근데 한국은 찾아가서 헌화할 무명용사탑이 없습니다. 여기서 무명용사라는 것은 외국, 특히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민족 해방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전쟁을 치른 나라들은 물론 전쟁 용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2019년 3.1혁명 100주년, 대한민국 100주년 되는 해에는 이만열 선생님 표현을 들면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적어도 서울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남산 중턱에 3.1혁명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그리고 무명 영사, 무명 순국 열사를 기리는 추념탑 하나 세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탁하자마자 기꺼이 수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래서 어디 가서 독립운동 얘기해달라 그러면은 좀 말재주도 없는데 그냥 거의 한 0.5초의 망설임도 없이 수락을 합니다. 발전이 긴데 비해서 좀 줄여서 했는데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좀 추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우리가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김일성이 파도 제국주의 뭐를 파도 제국주의 성명이요. 이게 몇 년입니까? 26년입니다. 이게 파티산입니까? 아니요. 육문종합교라고요. 길림에 있는 종합교에 다니면서 학내 비밀 서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역사가 이때부터 바뀌었다, 이렇게. 김일성은 기독교 영향을 받았죠. 근데 내 지금 보니까 천도교더라고요. 기독교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 전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 분류가 되는 것이 건국절이냐, 개국절이냐, 이런 게 이제 큰 문제인데, 지금 상해 임시정부는 우리가 단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조선을 기준으로 우리 자격증을 예. 입자로 바꿔놓은 거죠. 예.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의 개국 건국절은 100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저는 건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부정하는 쪽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몇 주년 이렇게 하면 되지, 건국이라는 것을 따지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별로 없습니다.
프랑스가 건국 따지나요? 영국이 건국 따지나요? 미국도 건국 안 따집니다. 미국에 따지고.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건국을 안 따지거든요.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는 시점과 그 결정 어떻게 보시는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단군 조선이 시작된 날부터 건국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조선 왕조가 수립된 날, 고려 왕조가 수립된 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처음 시범한 날이 1919년 4월 11일이다. 그것을 개선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 1948년 8월 15일이다. 정부 수립일, 대한민국 임정부 수립일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거기에다가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뭐 건국절로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아니 우리 민족이 예, 제가 사회자로서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말씀을 또 결국 짧지 않게 해주셨고 예, 질의응답인데 우리 박시민 말씀도 제가 잘 압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근대사만 해도 지금 대한민국은 그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고사 문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그 공동으로 가져가야 할 것은 굳이 건국절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인정과 상일운동을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여기서 정리하고 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 선거를 대한민국이 건국절로 전 대통령도 그랬고 현 대통령도 팔로 경찰을 했어요. 우리는 상위 임시정부를 기준으로 해서 단지를 썼고 개선정부를 정부로 보는 거예요. 물론 오늘도 제가 고문해가지고 공식에 국회에서 참 우리가 그 역사가 우리는 신장 국가로 변경이 되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도 그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건국을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려요. 너는 명칭이야 건국적이든 개국적이든 어떻든 명칭이 어떻든 어느 시점으로 발행이나 그걸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김자동 상임위정부 위원장님하고 얼마 전에 저하고 이 문제가 안전이고 그분 얘기는 이래요. 상해 임시정부가 수정하는 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다. 그건 어떻게 의미가 있다고요? 내가 여기 이런 하지 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이름이 뭐냐 그러다가 이거는 뭐 가르치고 한 두 가지 딱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광복이냐 공익 말씀을 하는데 저희는 동의가 같습니다. 광복이가 그 용어를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더 내가 그런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동의 못하는 게 물가 의학이라는 이런데 우리가 일본에 가는 게 시험이 있을 때 사인을 한 것이요 우리 근데요 그렇게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울산 의학도 그렇지만은 해금 일가 사건이 있는 우리가 도움이 안 하는데 감리적으로 물론 이완이 애정들이 이제 한 것도 있었지만 그 뒤에 1907년 3월 10일 고종의 이조 고종 조선의 이조회가 돈을 해치한 거라고 하지. 근데 이제 서대문 독립운동을 가보면 영어고 뭐고 전에 된게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1910년 대한제국 1910년 8월 20일 대한제국이 개막됐을 때 우리 순정이죠? 순정이 서명을 안 한 걸 되는데 서명 없다고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버리니까 제 말씀을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당시 독립운동 기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서명도 안 하고 도장도 안 찍었는데 일제가 위조했다는 건 최근 학계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당시 분들이 뭐 위조 날조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병합조약이 발표됐으니까 그거는 순종 황제가 서명을 한 거라고 당연히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합병이라고 할 수 없지.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역시나 우리 저 시민 강좌에 감사하고 한번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왔습니다. 질문이 우리 청년들한테 질문이 있으면 시간을 좀 드리고 그 자리를 마감할까 괜찮겠습니까? 금요일 저녁에 시간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얼굴에 피곤함이 다 실려있기 때문에 청년들 질문이 있으면 한 말씀 받겠습니다. 예. 저 1분 후에 끝나고 왔는데요. 예. 무창기 같은 데는 신균식 선생이 참여했잖아요. 근데 왜 보면은 우리나라에 왕이 있을 때는 왜 혁명이 안 일어났다가 왜 꼭 중국에 가서 거기 혁명을 했어요? 왕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시민 이런 백성이 왕의 목을 뭐 치거나 뭐 쫓아낸 적은 없는데 그게 참 아쉽네요. 사실은 한말에도 입헌 민주주의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만들고 그다음 영국식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갔을지 모르죠. 세계 역사의 흐름이 전제분주제가 유지되지 않을 쪽으로 갔으니까 아마 시간이 지났으면은 다른 방향으로 갔을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1910년 8월 29일 강제병합으로 주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뺏어갔죠. 예, 제가 강제라고 쓰지 않았어요. 영어로 쓰지 않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까 의병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1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그래서 의병운동이라고, 교과서는 의병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의병전쟁이라고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주권을 순순히 뺏긴 게 아니라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져서 패전의 결과 뺏겼다고 이제 학교에서는 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병전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본 국경과 민병이 전쟁을 벌여서 민병으로서의 의병이 전쟁을 벌여서 불행하게도 패전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뺏겼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민병이 전쟁을 벌였다는 얘기는 이미 주권이 대한제국의 주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의 행사하는 존재로서의 황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걸 이미 민이 대신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의병전쟁을 거치고 1910년에 국망을 계기로 해서 민주공화제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동아시아 상국에 있어서 신의 혁명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말하자면 혁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은 서울 시내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순원 얘기를 하고 황흥이라고 순원의 동지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순원 얘기를 하고 황흥 얘기를 하고 신해혁명 얘기를 하는 신해혁명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신해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도 혁명할 수 있다. 중국이 혁명을 통해서 민주체제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혁명을 통해서 민주체제로 나갈 수 있다는 아마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런 확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아마 중국혁명에 참여했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일이 말씀하신 대로 내일이 민정수립 96주년이고요. 역시넷은 이 96주년 기념일을 그냥 넘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 모셨습니다.